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타미나입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가 아니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책으로 준비했습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서점에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 이렇게 저렇게 막 둘러보다 보니까 이 책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우리 사랑님들에게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출판사는 다연 출판사이고요. 책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류쉬안이라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 책은 번역해 주신 분이 원영경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책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심리 쪽의 책인데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심리습관. 근데 우리 사랑님들이 어떤 사랑에 대해서, 애정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하고 많이 안 친하잖아요. 나 자신하고 좀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팁들이 있어서 좀 나눠 보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작가분 잠깐 보면은 되게 독특하신 게, 이분은 학교는 하버드 대학교 학사,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이렇게 석사, 박사 이렇게 밟으셨는데, 활동을 굉장히 그 장르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을 쓸모있는 창의적인 인간이 되고 싶을 뿐 직감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길 원치 않는다라고 하시네요. 굉장히 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분이 이렇게 딱 한 표현, 글로 표현하시는 거 보면 역시 작가들은 작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4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일단 이렇게 감정, 자율, 이성, 관계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은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좀 좋았던 게 뭐냐면은 각 장마다 그 파트마다 한 챕터가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약 부분만 이렇게 좀 보셔도 이 심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기술,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서 굉장히 이해도 쉽고 그리고 또 용어도 따로 또 설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러면 먼저 우리 사랑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특히 타로를 보면 그렇지만은 이제 애정운들을 많이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애정운과 관련해서 그게 사실 대인관계죠. 대인관계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껄끄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정서적으로 한 명이 한 명한테, 보통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심리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정서적 협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정서적 협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이 정서적 협박이라는 게 이 책에서는 비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협박자는 항상 무리하고 불합리한 요구와 위협, 압박, 침묵 등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 혹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좌절감과 죄책감, 두려움, 부끄러움 등을 안김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때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정서적 협박을 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협박을 당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대우를 당연시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이 책에서 예시를 들면 내가 너를 위해 해준 게 얼만데 내 부탁을 거절해?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 네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나는 콱 죽어버릴 거야. 이런 말들 있죠. 이게 연인 관계에서도 이런 정서적 협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뭐 협박에 대해서는 뭐 5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책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어느 협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협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많은 뭐 민감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생활 속에서 정서적인 협박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2가지 정도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이런 협박자를 대할 때는 반드시 정서적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할지라도 상대방의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감정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많은 우리 사랑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뭐 친인척들 아니면은 뭐 친구들, 부모님들 이렇게 보시면 그분들의 그런 어떤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마음이라던가 그분들의 화난 마음, 불편한 마음들을 우리가 좀 저 부분을 나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풀어줘야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협박을 받는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경계선을 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경계를 지키면서 협박자의 공격이 완화될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다시 상대와 이야기를 나누어 그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또 정서적 협박이나 가스라이팅을 시전해 온다면 지금 너 아니면 내가 화가 났으니까 우리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뭐 이틀 후나 3일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 뭐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할 수도 있죠.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실험한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일단은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엄청 화를 내겠지? 나한테 뭐 큰일이 나겠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이분이 2가지 중에 하나 더는 사랑하는 사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분께서는 이것을 글로 표현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말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은 네가 떠나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라고 집착의 굴레를 씌울 것이 아니라 네가 있어서 내 삶이 더욱 아름다워졌어 라면서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고로 제가 여기다 좀 쓸 건데 사랑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글씨를 너무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구정화를 위해서 음성만으로도 들어주셔도 되고요. 마치 이런 글씨체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병아리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걸어 다니는 그런 이 발자국, 그런 발자국을 한번 보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봐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 사랑님이 있어요. 사랑님이 이렇게 계신데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사랑님이 계신데 상대방도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사랑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렇게 빛이 난다. 이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님이 없는데 이분이 존재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사랑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대방도 빛이 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관계를 다시 정립을 하고 이런 정서적 협박은 내적 불안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님한테 중요한 그분에게 너와 함께 내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테지만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만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라.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이 표현이 저는 참 이 순간, 이것을 말하는 순간 아마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갑과 을의 연애들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이 갑을 관계가 바뀌는 시점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너랑 함께 갈 거지만 올바르게 우리가 나아가야만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한번 받아들여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못 받아들이는 상대라면은 그거는 솔직히 좀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정말 이 사람이 같이 가고 싶다면 내가 이렇게 한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님들도 한번 이런 방법을 시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표현이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거 42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야 내 안의 분노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이거 있죠. 분노하고 내가 이게 공존이 가능해? 저는 이게 되게 신박한 표현이었어요. 분노와 내가 공존할 수 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모두 좀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오잖아요. 왜냐면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 살다 보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떤 환경들 때문에 내 머리가 펑 하고 터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런 분노를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를 보면 이 책에서는 3가지를 이야기해요. 여기 보시면은 분노를 관리하는 습관 이렇게 해서 나오죠. 분노를 관리하는 방법을 하고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보면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적이 없는 해변에서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는 그런 곳에서 마음이 편해지는 곳에 있다는 상상을 해봐도 무방하다. 무엇이 보이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또 어떤 냄새가 나는지 상상해 보는 것이다.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거니는 느낌은 어떠한가? 바다를 싫어한다면 그럼 아침 이슬이 내려앉은 산이나 숲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그 기분을 온몸으로 느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화가 났을 때는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안 된다 하면 저는 요즘 보면은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너튜브 이런 데 보면은 그런 ASMR 이런 게 많이 나오던데 그런 것도 참 활용하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ASMR이 요즘에는 화면도 되게 예쁘게 딱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좀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화면들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수준 높은 아주 그 양질의 영상을 많이들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 화면을 보면서 소리를 듣고 우리가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어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일단은 우리의 그 어떤 생각들을 다른 쪽으로 돌려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분노는 우리가 이 어떤 발산인 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 발산만 하면은 모든 그런 화산이 터지듯이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것들이. 그래서 이게 발산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크게 되니까 그렇다고 꾹꾹 누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산하고 어떤 조절을 잘해서 우리가 분노를 관리하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노를 관리하다. 이게 참 좋죠. 그래서 관리를 하면은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이 그 심리학이지만 좀 쉽게 풀어 쓴 것 같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이렇게 불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개념적으로 좀 잘 잡아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랑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50페이지에 나하고 잘 지내려면 먼저 나 자신을 아껴라. 이건 우리가 잘 알아요. 잘 아는 방법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은 나 자신을 아끼는 방법 중에서 먼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 예시를 이 책에서 드러놨는데, 예컨대 우리가 샤워를 하다가 밥을 먹다가 며칠 전 고객과 대화를 나누다가 말 실수를 한 일이 떠올라서 갑자기 울컥을 하면서 화 잘 내죠 우리. 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일이 하나도 없냐, 망했어 이렇게 혼잣말을 내뱉을 때 옆에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냥 욕설을 내뱉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행동이 비정상이 아닐까라고 걱정스럽다면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자기 대화라고 한대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대화인데 그 혼잣말이라고 많이 하죠, 우리는. 그래서 이 혼잣말 안에는 긍정적인 대화와 부정적인 대화, 그리고 중성적인 대화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긍정적, 부정적, 중성적 대화를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부정적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끊임없이 모자라서 무한 루프 아시죠, 여러분? 계속 부정적 대화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 이게 문제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소위 부정적 순환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바보 또 실수를 저지르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 자신을 자책했던 경험이 마음의 그림자로 남아서 다음에 같은 일을 할 때 또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트라우마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하지 않을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실수와 자책을 반복하는 부정적인 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그 순환이 장기화되면 만성 스트레스를 초래해 몸과 마음의 병을 키우고 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우리가 이것들이 계속되면은 결국은 스트레스가 없는 병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 순환을 끊어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해서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저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서 저는 좀 좋았던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를 할 때, 2인칭으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2인칭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죠. 나는 뭐뭐를 잘해. 나를 응원할 때 나는 이거를 잘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너는 이것을 잘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너라고 내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서 스스로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초조한 내면의 소리를 보듬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 실험 한번 해봤거든요. 저 자신한테.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나보다는 너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게 좀 더 뭔가 들었을 때 더 와닿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나는 잘해,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 사실 나 안 괜찮은데 자꾸 나는 괜찮다 하면 오히려 거기서 저는 괴리감이 더 왔어요. 이질감? 그리고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차라리 너는 잘해, 너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더 저는 와닿는 거 있죠. 우리 사랑님들도 한번 실험해보세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사람을 더욱 총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만들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강인함까지 키워준다고 한다. 그 미국의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이 긍정적인 자기 대화에서 그런 어떤 강인함이 나온다라고도 이 실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소리내어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아마 언어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뇌가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뇌라고 하고 여기 눈이에요. 자, 이곳은 사람인가 무엇인가. 자, 여기 귀예요. 귀. 그러면 이 뇌에서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왜 독해는 가능해. 독해는 가능한데 이 스피킹이 안 되고 말하기가 안 되는 사람들. 사실 우리 언어 배울 때 그렇잖아요. 외국어 배울 때. 이게 왜냐면은 이 머릿속하고 여기 입하고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근데 이것을 여기서 나와서 입에서 말하고 중요한 건 내가 다시 듣는 거예요. 이게 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말했다 끝 아니에요. 듣고 해야 이게 나의 머릿속에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로가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혼잣말을 하면은 지능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듯이 자기 대화도 실제 감각 기관을 자극해서 체험을 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혼잣말은 사람에게 힘을 불어 넣어줄 뿐만 아니라 학습을 돕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하여 좀 더 쉽게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도록 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혼잣말 한번 많이 해보세요. 여태까지 나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셨다면은 많이 해보시고 내 귀로 들으면서 나에 대해서 그런 자기 부정적인 순환, 자기 대화의 부정적인 순환을 한번 끊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자율편으로 넘어와서 삶의 규율을 정하는 연습.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이거 진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완벽함보다 실행이 낫다. 이거 대충 눈치채셨죠? 이거는 제가 한번 여기서 읽어드릴 부분이 있어요. 완벽한 미래를 꿈꾸는 친구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친구들 중 몇 남지 않은 기혼자이거나 이직이 잦거나 교제 상대가 자주 바뀌는 편으로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렇죠. 자, 이 친구들에게는 꿈이 없지도 방향성이 부족하지도 않다. 오히려 계획을 잘 세울 줄 알고 에너지 또한 넘친다.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력과 인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이 공통점으로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바로 완벽주의다. 심리학에서는 완벽주의를 병 그 자체가 아닌 쉽게 마음의 병을 일으킬 성격적 특징의 하나로 본다. 다행이네요, 여러분. 우리 병이 아니랍니다. 성격적 특징이래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에게까지 부담감을 안겨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 십상이고 그만큼 우울, 초조, 강박 등에 사로잡힐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쵸? 여기에 보면, 이 책에 보면 완벽주의자 테스트가 있어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사랑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개가 나에게 그렇다일 경우인지. 먼저 1번. 다른 사람은 제대로 해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항상 일을 자처하는가? 2번.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해놓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크게 실망하는 편인가? 3번. 일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안 되네?처럼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가? 4번.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생기면 일을 뒤엎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가? 5번. 다른 사람의 평가, 특히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남들의 평가가 많이 신경 쓰이는가? 6번.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나 허물을 평소에도 자주 떠올리는가? 7번.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일을 제때 완수하지 못한다거나 아예 시작을 미루는 일이 잦은가? 자, 이렇게 7가지인데요. 여기에서 절반 이상의 답이 그렇다일 경우 완벽주의자적 성격을 지녔거나 일상생활 중에 이미 완벽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게 참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사실은 업무상의 완벽주의자는 가장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도 심각한 미루기 병으로 업무 효율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는 점이다. 이거 진짜 공감해요, 저는. 전 공감하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완벽주의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완벽주의 성향을 바꾸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방법은 있어요. 그 3가지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책에서 보시면 될 건데, 여기에서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한 게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실 완벽주의자는 일단 자기 자체도 피드백을 하죠. 근데 완벽주의자는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듣는 거는 더 어렵고 두려운 일이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하래요. 좀처럼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어느 부분이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래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들을 수 있는 질문부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이거는 좀 그래도 우리가 쿠션을 하나 마련하고 정신적인 쿠션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받는 거니까 이건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예시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페이스북 본사에 가면 벽에 이런 슬로건이 붙어 있다고 한다. 완벽보다 실행이 낫다.
자신에게 심각한 완벽주의의 성향이 있음을 인정한 여성 기업가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가 한 말이라고 전해진다. 그녀는 자신의 저서에서도 완벽이 곧 적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도 상사도 동료도 아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완벽주의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적이다. 그렇죠? 어떠세요? 우리 사랑님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시나요? 저는 많이 공감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제가 만드는 영상이 굉장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퀄리티가 높거나 하지 않으니까 스스로도 너무 불만족인데 이 영상을 과연 내가 업로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업로드를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너무 완벽을 기하는 게 아닌가. 어차피 완벽해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찍어도 저렇게 찍어도 완벽하진 않을 테니 그냥 올리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사실 올려요. 그러니까 100번을 찍어도 100번을 제가 그 100번째가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님 여러분들도 무언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그냥 해보세요. 그리고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면은 그쵸.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더 나아질 발전의 여지가 있는 게 좋은 거죠. 그쵸? 완벽하다면은 이제는 내려올 길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관계편 파트 4 관계편에 있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일에 촉각을 곤두세워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이 저는 좀 좋았어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할 때는 엇박자가 날 때도 있는 법이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할 때는 무조건 잘 되어야 하고 평화로워야 되고 공존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엇박자가 날 때도 있는 법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아주고 시작하면 사실 관계 맺음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그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는가? 좀 전까지만 해도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이 내가 지나가자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소곤소곤 귓속말로 말하기 시작하고 이따금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고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그냥 모른 척 자리를 피하겠는가? 아니면 끌어오르는 분노에 당장이라도 상대방에게 달려가서 야 너희가 대놓고 나 따돌리는 거 신경 쓰이거든? 이라고 따져 말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은 우리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그들이 나를 쳐다본 게 아닐 수도 또 내 이야기를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일컬어서 과민 반응이라고 한다. 그렇죠? 과민 반응. 대인 관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은 사람과 사건, 사물에 대해 특히 예민하다. 그들은 세심하고 눈치 빠른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너무 예민한 나머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신호를 오판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쉽게 알레르기 질환에 걸리며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저는 여기서 좀 흥미로웠어요. 과민 반응을 한다는 게 그냥 정신적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알레르기 질환이라던가 여러 가지 주의력 결핍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게 좀 새로웠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대인관계에 민감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심리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8가지 중에서 전 2가지 정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2인칭 있죠. 여기 2인칭. 이 2인칭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용기를 불어넣을 때 너는 멋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멋져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안 멋진데 자꾸 한쪽에서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저는 그랬어요. 너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 나 안 괜찮은데? 자꾸 한쪽에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멋져, 너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상기시켜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 부끄러움과 긴장감이 한결 덜해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쩌면
당신의 추측대로 상대가 정말 고의로 당신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내가 진정으로 타인의 중심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할 때는 엇박자가 날 수도 있는 법이다. 그렇죠. 이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다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뭔가 나의 결점만 보는 것 같고 장점은 보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은 사람은 나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함께 할 때는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 요거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음을 진행을 해보면 좀 좋겠다. 뭔가 좀 마음의 안심 쿠션이 들어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또 대인관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215페이지 보면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우정공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냐면 이게 대인관계에도 좋은데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우리 사랑님들이 뭐 썸이라던가 그 어떤 사람과 사랑하는 분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한번 시전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관계란 참 복잡하고 비이성적이다. 단번에 죽이 척척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 때부터 상극이었을 것 같은 사람도 있다. 그쵸? 하지만 심리학을 활용할 줄 아는 이에게 누군가가 친구가 되고 또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느냐는 하나의 공식 문제다. 심리학에서는 이게 공식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전직 미국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FBI죠. 그 특별수사관이자 심리학자인 잭 쉐이퍼와 전 세계적으로 대인관계의 효과에 관한 자문을 하며 작가로도 활동 중인 마빈 칼린스의 공저, 호감 스위치를 켜라.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처음 언급되었는데 비록 학술적인 공식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꽤 효과적이다. 실제로 미국의 정보원이 이 공식을 활용해 다른 나라의 외교관과 친분을 맺고 정보를 획득했을 정도니까 말이다. 우리도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 공식에 대해서. 이 공식이 뭐냐면은 일단 우정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서로 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님이 계시고 썸남 썸녀라고 해요. 근데 이 거리, 일단은 거리가 있고 그리고 접촉 빈도가 있어요. 접촉 빈도.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그리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류의 깊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지면은 이제 우정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공식에서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일단 그러면 거리에 대해서 제가 볼게요. 거리는 자 상대방과 별로 친하지 않을 때 이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과 적당한 거리, 서로의 표정을 읽을 수는 있지만 몸은 닿지 않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컨대 커피숍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다든지 서점에서 서가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는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딱 뭔가 딱 두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 연할못인가요? 연애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근접성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저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과 정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해지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무조건 그의 시선이 닿는 범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사랑님 여러분 아시겠죠? 썸남 썸녀 있으면 무조건 그 시선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상대가 내게 시선을 주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줄곧 상대를 따라다니며 위협감을 안길 필요도 없다. 그냥 그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이 시작이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시려면 일단 눈에 띄어야 돼요. 이런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접촉 빈도 함께 보내는 시간 여기도 책에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류의 깊이인데 깊이에 대해서 스킬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바디랭귀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바디랭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몇 가지를 책에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방법이 있대요. 읽어드릴게요. 일본 드라마를 보면 아름다운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에게 애교를 부릴 때 자주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동작은 고개의 각도에만 조금 신경을 쓴다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바디랭귀지이다. 고개를 기울이는 동작은 매우 우호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이를 포착해 나를 믿을 만한 사람, 매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단 각도가 너무 크면 담이 왔나 보다 생각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저는 이거 보고 빵 터졌어요. 책 읽다가 또 빵 터지기는 오랜만인데 그쵸,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각도가 너무 크면 고개를 기울였는데 한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이면 이 사람 담 왔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분이 유머 코드가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이 외에도 좀 그 바디랭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보시면 아마 사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셔서 친구도 좀 적극적으로 사귀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관심 있는 어떤 썸남 썸녀 아니면 그냥 직장생활, 대인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우호적인 이런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 인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귀인 얘기도 많이 하고, 타로 주제로도 보면은 귀인을 대한 타로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에서 인복이 좋아지려면은 알아야 할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직장 내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5가지 포인트를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원만한 인간관계도 좋지만 썸남 썸녀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중에서 제가 3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 포인트,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이야기거리라는 거예요. 소소한 이야기거리를 준비하되 소문을 화제로 삼지는 말아야 한다. 소문은 잘못 밟으면 터지는 지뢰와도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지뢰를 밟는 실수를 범하는 이유는 동료 사이의 업무 관련 이야기를 제외하고 무슨 공통의 화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나 한번 소문을 입에 담기 시작하면 다시 돌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신이 자리에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생긴다. 그리고 여기저기 소문을 옮기기 시작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은 회사 내에 최고의 마당발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바로 사교에 능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며 항상 이야깃거리가 넘쳐나지만 절대 소문을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죠. 소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관계에 깊이가 있게 그분을 사귀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소통의 기술 중에 화제 행렬이라는 것이 있다. 모든 한담의 주제가 의식, 주, 행, 육, 낙. 여기서 행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갈 행자를 썼고요. 우리 육은 이렇게 키우는 것, 육아 이런 이야기도 있죠. 아이 이야기. 그리고 낙은 즐거운 낙자를 썼습니다. 관련한 6가지가 분류된다고 가정을 하고 현황, 느낌, 정보의 3가지 다른 접근에 따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이 기술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특히 유효하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요리를 즐겨 하시는 편이세요? 음식을 예를 든다면 도시락이 참 맛있어 보이네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요리를 잘 만들어요? 실제 도시락 맛은 어때요? 라고 이렇게 느낌을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 한 질문들은 현황, 그리고 뒤에는 느낌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요리를 만드는 법 알려줄 수 있어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락집 소개해 줄래요? 라고 정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황, 느낌, 정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봤지 사실 우리들이 그냥 하고 있는 대화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리 없이 대화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 그러니까 대화는 거의 질문에서 시작을 해요. 그죠? 질문을 해야 상대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되는데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을 지켜본 누군가에게도 호감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말자.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사람이 참 사교적이네라고 그 옆에 다른 삼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한테도 우리 사랑님들이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한 가지. 이거 어렵죠. 스마트폰 내려놓기. 이거는 진짜 많이 어려운데 여기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창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의 스마트폰에 알림음이 울려서 대화가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거 다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대화가 중단된 시간이 3초를 넘어서면은 보통 먼저 볼일 봐 하고 자리를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가 사실 기분이 썩 좋지를 않죠. 이럴 때는 스마트폰이 나보다 더 중요하거나 메시지가 나보다 더 중요하거나 이런 느낌을 들죠. 근데 여기 이 책에서는 그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줄 방법이 있다. 관계를 만회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요. 뭐냐면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을 때 즉시 알림은 무음으로 전환한 다음 그대로 가방에 넣어서 자신의 시야에서 스마트폰을 치우는 것이다. 메시지는 확인하지 않고요. 바로 그냥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당신이 자신과의 대화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하며 자신을 상당히 존중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당신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 특히 스몰 토크를 나눌 때는 당장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충동을 눌러 온전히 현재 그리고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주자. 여기서 스몰 토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내에서 정수기가 있으면 정수기 옆에서 잠깐 이렇게 커피를 타거나 아니면 차를 타거나 할 때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회사 동료가 올 수도 있죠. 거기서 나누는 가벼운 이야기들. 약간 잡담 같은 그런 식인데 그 스몰 토크가 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물론 이 책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런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거는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상대에 대한 사소한 것을 기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포인트가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한 말을 내가 몇 번을 했는데 아이가 몇 살이지 이런 거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묻는다면은 속으로 이러죠. 내가 벌써 3번이나 말했는데 하면서 기분이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지 않은 편이라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딱 한 가지만 기억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과일 중에 두리안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이를 기억해 두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몇몇 동료들과 외부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렸는데 그 또는 그녀가 무슨 맛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여긴 내가 좋아하는 두리안 맛이 없나 보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상대는 당신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소소한 것까지 기억해주는 세심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꼭 모든 사람의 생일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 적당한 때에 상대가 무심코 얘기했던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노라 티를 내주면 오히려 상대에겐 그런 것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줬을 때 이게 오히려 심쿵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이것을 여러분께서는 대인관계도 그렇고 아니면은 인간관계에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의외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기억할 수 있는 방법도 이 책에서는 요령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활짝 핀 꽃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법이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 또 사랑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성적인 짝을 찾고 싶은가?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랑님들이 아직 솔로이시라면은 솔로가 아니시더라도 기존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면은 내게 좋은 방법이 있다. 잘만 활용한다면 비단 애정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학교생활에서도 더 큰 효과를 얻을 방법인데 나는 이를 주파수 조정하기라고 부른다. 우리는 매일 수천 수만 명의 사람과 스쳐 지나간다.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뿐 인연을 만날 기회는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 중 어떻게 자신의 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선택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애정 문제처럼 단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고
감정과 운에 기대야 할 일의 경우에는 능동적이고 명확한 인식을 가지되 언제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파수 조정하기라고 생각한다. 주파수 조정하기에는 3단계가 있다. 첫째, 자신만의 주파수를 설정하고 둘째, 잡음의 방해를 줄이며 셋째, 마음의 안테나를 펼치는 것이다. 먼저 자신만의 주파수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좋은 짝을 만나려면 먼저 좋은 짝이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서 말이다. 내적인 조건을 많이 생각해 둘수록 자신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고 가치관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오랫도록 함께하기가 쉽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아직 잘 모르겠다면 자신의 취미나 취향, 꿈, 계획 등을 참고해보자.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하나씩 나열한 다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순서를 매겨보자. 이렇게 완성된 목록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 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면 된다. 마지막으로 안테나를 펼쳐야 한다는 말은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원래 이렇다라고 단정하고 새로운 경험을 흡수하는 행위를 멈추거나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일깨울 목표를 가슴에 품되 열린 태도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지식함을 버려야 뜻밖의 수확을 받아들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법이다. 사랑이란 언제나 예상 밖의 순간에 찾아오지 않던가? 그렇죠. 사랑은 항상 예상 밖의 순간에 오죠. 그래서 이 안테나를 펼친다는 말을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안테나를 펼쳐야 한다는 말은 자신의 보디랭귀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개방적인 바디랭귀지를 구사하는 사람을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해 그에게 좀 더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 자신을 안테나라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그 안테나를 쭉 펼쳐보자. 더 많은 신호를 받으려면은 작고 연약한 꽃봉오리처럼 움츠러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활짝 핀 꽃이 사람들의 시선을 더 사로잡는 법이다. 문장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활짝 핀 꽃이 사람들의 시선을 더 사로잡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님들도 자기 자신을 안테나를 이렇게 한번 쫙 펴보세요. 여기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이상적인 짝의 조건으로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몇 가지 항목을. 내가 바라는 그 이상적인 파트너의 조건. 그래서 책에서는 뭐 친구가 10개 정도 항목을 적었다는데 우리 사랑님들 한번 이거 해볼까요, 우리?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짝의 조건 한 3가지. 이 영상을 보신 사랑님들은 이 영상 아래 댓글에 그냥 재미로 해봐요, 우리. 이상적인 짝의 조건 3가지를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그 책에서는 그래요. 자기 친구가 그런 항목들을 적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대요. 그냥 이렇게 삶을 살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빨리, 굉장히 단시간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무심코 이렇게 그 리스트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펴보니까 지금의 그 사람과 너무나 공통되는 일치하는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은 한번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한번 적기 3가지 정도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좋은 짝을 찾고 있다면 절대 허둥대지 말고 연인이 있다면은 그녀와 함께 생각해보라. 자기 자신에게 나는 대체 어떤 모습의 연인을 원하는 거지?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주파수 조정하기에 초반 2단계를 완료했다면 세상을 탐구하러 큰 걸음을 내디딜 때다. 이성적으로 기초를 다졌다면 그 다음은 느낌을 따라가 보는 것도 좋다.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미소를 지어라. 그러면 언젠가 무심코 고개를 돌렸을 때
등불이 가물거리는 그곳에 그 사람이 서 있을지도 모른다. 너무 낭만적이다, 그쵸? 그래요. 이 책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가 자기 자신과 관계 맺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타인과 관계 맺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부모 자식, 그리고 연인과의 관계 맺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내가 머릿속으로 약간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줄로, 이렇게 글줄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사랑님들도 한번 보시고 자기의 삶에 그런 한번 실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실험해보는 것도 좋아요.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책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랑님들 다음 시간까지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